지금 북한 전역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양 특권층 0.1%의 가정에서 자란 고려 항공 승무원 한 명이 해외 비행 중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72시간 동안 모든 국제 항공편을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24시간 감시를 받는 최고 엘리트 승무원이 어떻게 삼엄한 보안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한 것일까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탈출을 결심한 이유가 아버지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평양 상위 0.1%의 삶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의 고층 아파트 15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곳이었죠. 아버지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셨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근무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저는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제복을 입고 외국인들과 만나며 해외 공항을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공화국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교육원에서도 항상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들이 만나는 첫 번째 조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자부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제 첫 해외 비행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죠.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평양 순안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규모, 수백 개의 게이트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한 것은 그 거대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경직된 미소가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롭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평양의 광장에서 보던 획일적인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그 활기 넘치는 소음과 진짜 웃음소리 속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저에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북한은 정말 행복한 나라인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곧바로 교육받은 대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죠. 거짓말이야. 방금 내가 베이징 공항에서 본 저들의 자유로운 웃음은 뭐지?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아주 작은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첫 충격 이후 저는 매번 비행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해외 공항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다니고 절대 현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하지만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얼굴이다라며 자랑스러워했죠. 네, 처음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의 얼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가면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서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꽂힌 책들.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혹은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평양에서는 오직 당에서 허가한 책,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책들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모든 것을 개인이 선택해서 읽을 수 있다니.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한 번은 대기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상사로 보이는 남자에게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건 부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평양에서라면, 아니, 제 아버지에게라도 저런 식으로 말했다간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남자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었죠. 옆에 있던 동료 선희가 제 팔을 쿡 찔렀습니다. 미영아, 저기 여자 좀 봐. 미친 거 아닐까? 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공항을 걷는 여성들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자신이 원하는 화장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완벽한 제복을 입고 각 잡힌 걸음걸이를 하는 제 모습은 잘 만들어진 인형 같았습니다. 저는 체제를 대표하는 완벽한 선전도구였던 겁니다. 승객들에게 정해진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양심은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본 것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무렵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비행이 없는 휴무일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양 제1백화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최근 승진 소식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기분 좋게 따라 나서셨죠. 오늘은 아버지가 특별히 좋은 것을 사주시갔어.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평양 제1백화점. 그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외화 상점이 따로 있어 달러나 유로로 외국 제품을 살 수 있었죠. 오직 당 간부 가족들이나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특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외화 상점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버지는 익숙한 걸음으로 주류 코너로 가시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수입 위스키 제일 좋은 걸로 하나 내오라우.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앳돼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제품은 현재 품절입니다. 정말 평범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백화점 전체에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나?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여직원은 당황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없어.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당선전 선동부 김철수 동지가 원하는 물건이 없다고. 지금 당장 창고를 다시 확인해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나?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멎었고 모든 사람이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저에게 그토록 자상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낯선 남자만 서 있었죠.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창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희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몇 분 후 그 여직원이 아버지가 원하던 위스키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억지로 구해온 것이 틀림없었어요.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위스키를 받아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기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봤지? 우리가 가진 지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여직원의 떨리던 목소리와 눈물 고인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똑같구나. 제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승무원 제복, 제가 해외에서 받는 특별 대우,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저런 억압적인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공화국의 얼굴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억압 시스템에 동조하고 있는 부품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이후 저는 비행기 안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훈련받은 대로 입꼬리를 15도 정도 올리고 승객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역겨워. 승객들에게 우리 공화국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백화점 여직원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행복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가짜 성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이징행 비행기에서였습니다. 비행 내내 조용히 창밖만 보던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한 분이었죠.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부탁했고 제가 차를 건네는 순간 제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빠르게 쥐어주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저는 그 쪽지를 유니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움? 내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나? 내 표정이 그렇게 절박했나? 비행이 끝나자마자 호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영어와 함께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변기에 던져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동정심이 가득한 안타까워하는 그 눈빛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 순간 아주 오래전 12살 때의 기억이 벼락처럼 떠올랐습니다. 친한 친구의 집에서 우연히 봤던 한국 드라마였어요. 친구가 중국에 다녀온 아버지를 졸라 몰래 가져온 CD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떤 여자가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드라마 속 사람들은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죠. 그 쪽지 한 장이 잊고 있던 그 기억의 둑을 터뜨린 겁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있던가?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넌 복받은 아이다.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해. 우리 딸이 조선의 얼굴 역할을 한다고. 네, 저는 조선의 얼굴이라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김미영은 그 가면 뒤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이징 호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거짓된 삶을 끝내야겠다고요. 더 이상 조선의 얼굴 역할만 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만약 탈출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하나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제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겁니다. 내가 과연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평생 그 백화점 여직원의 눈물을 외면한 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목을 졸라왔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 떠나는 거야.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다음에 베이징에 내리면 저는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날은 일주일 뒤 다시 베이징행 비행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스케줄이었지만 제게는 마지막 비행이었죠.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목이 메어 겨우 내뱉은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하는 80분 내내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동료 선희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어디 아파? 안색이 백지장 같아.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선희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승무원들은 관례대로 다 함께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해야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로 향하는 무리에서 저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신용을 했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선희가 놀라 저를 부축하려 했어요. 아,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배가. 먼저들 가. 금방 따라갈게. 혼자 괜찮겠어? 같이 가줄까? 아니야. 금방 가. 저는 선희의 손을 뿌리치고 가장 가까운 공항 화장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렸어요. 만약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리면 끝이다.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 모든 것이었던 그 붉은색 고려항공 제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제복을 벗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조선의 얼굴이라는 가면, 아버지의 특권으로 얻었던 그 화려한 껍데기를 제 손으로 벗겨내는 순간이었죠. 공포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복을 가방 깊숙이 쑤셔넣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더 이상 고려항공 승무원 김미영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며칠 전 비행에서 만났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었던 중국인 사업가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기억하십니까? 고려항공 승무원입니다. 얼마 전에 명함 주셨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어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한 듯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공항 3번 출구 밖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알았어요. 30분만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부스 유리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수많은 사람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제가 태어나 처음 맛본 자유였습니다. 그 사업가분이 저를 데려간 곳은 베이징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어딘가로 옮겨졌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매일매일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저는 그대로 북송될 터였습니다. 그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후회와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결국 저는 조선족 아주머니의 소개로 아주 외진 농촌 지역의 한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농장 일을 돕는 조건이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옥수수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를 펴본 적이 없었어요.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며 와인잔을 잡던 제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보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장 주인이 제 손에 쥐어준 몇십 위안의 돈. 그것은 아버지의 권력이나 체제의 배급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제 땀과 노동으로 번 제 인생의 첫 번째 진짜 돈이었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억압당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 농장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샤오밍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샤오밍도 제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중국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제가 아는 영어를 조금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베이징에 가서 공부할 거야. 그리고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샤오밍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평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옥수수를 나르다 지쳐 함께 밭두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샤오밍이 뜬금없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꿈이 뭐예요? 네. 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양에서 꿈이라는 것은 개인이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하는 것, 당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정해진 답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샤오밍은 제 대답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언니가 하고 싶은 거. 언니는 꿈이 뭐예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샤오밍을 보며 그리고 저 멀리 지는 노을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샤오밍 너처럼 공부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어. 그것이 제가 제 의지로 찾아낸 제 인생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낸 6개월. 그 지옥 같은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진짜 나를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여정이었죠. 어두운 배에 숨어 몇 날 며칠을 가고 낯선 나라의 밀림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는 베이징 공항에서 본 자유로운 웃음소리와 샤오밍의 반짝이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겨울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를 맞이해준 공항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씨,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은 제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모든 탈북민이 거쳐야 하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본주의를 처음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카드를 쓰고 돈을 버는 법. 평양에서는 모든 것이 당의 계획과 배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 일상의 모든 것이 제게는 거대한 도전이었죠. 자유에는 무게가 따른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저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막막함이 처음엔 공포스러웠어요. 하나원을 나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양에서의 엘리트 경력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0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방인이었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식당 몇 군데에서는 제 말투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겨우 편의점 야간 근무 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즉 포스기라는 기계 앞에 섰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했어요. 사장님은 중년의 아주머니셨는데 제 사정을 어렴풋이 아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연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괜찮아.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봐라고 하시면서요. 그 평범한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밤새 물건을 채우고 청소를 하고 어설픈 손놀림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취객 한 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조선족이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아침 퇴근하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샤오밍에게 말했던 제 꿈이 떠올랐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어. 저는 그날 받은 아르바이트 월급 봉투를 들고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수험서를 한 권 샀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제 의지로 선택한 첫 번째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김포공항의 대한항공 지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고 출근할 때마다 8년 전 고려항공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낍니다. 그때는 정해진 조선의 얼굴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승객 한 분 한 분의 자유로운 여정을 돕는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시 공항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합니다. 8년 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도착한 인천공항. 그곳에서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행의 시작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악착같이 공부에 입학했던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마쳤어요. 제 논문 주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정착과 정체성 변화였습니다. 제 피와 눈물이 담긴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흩어져 있던 제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것 같았죠. 논문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친 탈북민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린 당당한 한국인 김미영이라는 것을요. 요즘은 주말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저처럼 새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 멘토 역할이죠. 얼마 전 하나원을 막 나온 20살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8년 전에 저와 똑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시간이 걸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최근에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만약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제가 가진 항공업계 경험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가끔 TV에서 평양에 익숙한 거리가 나오면 부모님 생각이 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넓은 공항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야 하늘이 진짜 넓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하늘 아래에서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